한도현은 갤러리 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지켜봤다.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유리에 반사되어 관람객들의 얼굴과 그림이 겹쳐 보였다. 그들은 감탄했고 사진을 찍었고 가격표를 힐끔거렸다. 누군가는 친구에게 속삭였다. 한도연이라니 진짜 한도연 작품이야. 여기 온 보람 있네. 또 다른 이는 스마트폰으로 작품 설명을 찍으며 말했다. 이 작가 요즘 정말 핫하잖아. 작년 경매에서 억 단위로 낙찰됐다던데. 하지만 아무도 그림 속 노인의 눈빛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는 알아채지 못했다. 작품 제목은 기다림이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화가 자신조차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도현은 자신의 회색 코트깃을 세웠다. 60을 넘긴 몸이지만 여전히 곧게 선 자세는 군인 같은 인상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개막식에서 축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장이 아닌 평범한 차림의 노인은 그저 관람객 중 하나일 뿐이었다. 아버지, 왜 밖에 계세요? 큐레이터가 찾으세요. 컬렉터들이랑 인사하셔야 한다고. 지우가 다가왔다. 32살 도현의 외아들이자 이제는 제법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젊은 화가였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몇 년간 해외에서 작업했지만 결국 돌아왔다. 한국 미술계에서 한도연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저주인 동시에 축복이었다. 사람들이 뭘 보는지 궁금해서. 그림을 보는 거죠. 아니, 도현이 차갑게 웃었다. 명성을 보지. 한도현이라는 이름을 8천만 원짜리 브랜드,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늘 이랬다. 성공할수록 더 냉소적으로 변해갔다. 30년 전만 해도 달랐다. 홍대 앞 반지하 작업실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새벽 5시까지 캠퍼스 앞을 지키던 사람. 첫 개인전 포스터를 직접 복사해서 전봇대에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던 사람. 그때 아버지의 눈빛은 달랐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그림만큼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게 변했다. 지우가 5살 때였다. 한 재벌 회장이 우연히 도현의 전시를 보고 그림 한 점을 3천만 원에 사갔다. 당시로선 무명 작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회장은 자신의 인맥에 도현을 소개했고 갑자기 미술계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평론가들이 찾아왔다. 한국적 정서와 서구적 기법의 조화, 침묵 속에 담긴 함성, 절제된 붓질이 만들어내는 폭발적 감정 같은 거창한 수식어들이 붙었다. 갤러리들이 러브콜을 보냈다. 도현은 유명해졌다. 신문에 실렸고 방송에 나갔고 대학에서 강의 제안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림은 멈췄다. 아니, 정확히는 변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한도현의 그림이었으니까. 사람들은 한도현이라는 브랜드를 샀다. 새로운 시도는 실망으로, 변화는 배신으로 받아들여졌다. 왜 예전 스타일을 버렸냐, 초심을 잃었다, 상업화되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도현은 자신을 복제하기 시작했다. 같은 구도, 같은 색감, 같은 주제. 사람들은 만족했고 가격은 올랐다. 하지만 도현 자신은 그림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아니,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아버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현은 아들을 돌아봤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도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길 위의 소음도 갤러리 안의 웅성거림도 사라진 듯 했다. 누군데? 카페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이서연이라고. 카페. 도현이 그 단어를 되씹었다. 바이스타. 네, 집안은 그게 중요한가요?
도현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우는 아버지의 그 눈빛을 알고 있었다. 마치 캠퍼스를 보듯 상대를 해부하는 눈빛. 감정 없이 냉정하게 결점을 찾아내는 눈빛. 중요하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이 아니라 내 배경을 보는지 아느냐. 예술가의 아들, 한도현의 후계자, 미술계 인맥의 중심. 다들 그걸 노리지. 서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말하지. 도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우는 다음 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25년 전에 내 어머니도 그랬어.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얘기는 금기였다. 집안에서 어머니 사진은 모두 치워졌고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기억했다. 가끔 밤에 아버지 작업실에서 들리던 낮은 신음소리. 찢어진 캔버스. 깨진 물감 튜브들. 어머니는 아버지가 유명해지면서 변했다. 화가의 아내가 아니라 유명 화가의 아내가 되길 원했다. 파티에 나가고 인터뷰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다. 아버지는 그런 자리를 싫어했다. 작업실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떠났다. 더 큰 미술상을 받은 다른 화가와 함께. 지우가 10살 때였다. 이혼 소송은 지저분했다. 언론이 들끓었고 미술계는 구경꾼이 되었다. 도현은 그 이후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 아니, 누구도 깊이 믿지 않았다. 아버지, 서연은 달라요. 지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제 이름도 몰랐어요. 처음엔 카페에서 몇 달 동안 커피 마시면서 천천히 알게 됐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죠. 제 스케치북을 보고. 그게 더 교묘한 거야. 도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순진한 척하는 게 요즘 수법이지. 처음엔 모른 척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계산이었더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 20번도 넘게 봤어. 그런 사람들. 내 전시에 오는 여자들.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마주쳤다는 컬렉터들. 내 작업에 관심이 있다는 기자들. 다 똑같아. 증거라도 있으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나가던 사람 몇이 돌아봤다. 증거. 도현이 비웃었다. 넌 아직 몰라. 사람은 명성 앞에서 변해. 처음엔 진심이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보게 돼. 예외는 없어. 그럼 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실 건가요? 아무도 믿지 않고? 적어도 배신당하진 않지. 그게 사는 건가요? 지우의 질문에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과 동정이 뒤섞인 눈빛. 도현은 그 눈빛을 외면했다. 난 널 지키려는 거야. 저를 가두려는 거잖아요. 아버지처럼.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다. 도현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등이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너무 냉정한가. 하지만 아들을 지키려면 냉정해야 했다. 자신처럼 배신당하게 할 수는 없었다. 자신처럼 텅 빈 그림을 그리게 할 수는 없었다. 도현은 천천히 걸어서 주차장으로 갔다. 운전사가 차문을 열었지만 도현은 손을 저었다. 혼자 좀 걸을게요. 하지만 회장님, 날씨가. 괜찮아요. 도현은 거리를 걸었다. 11월의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오래된 동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홍대 앞. 30년 전 자신이 살던 곳. 반지하 작업실은 이미 사라지고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당연했다. 서울은 끊임없이 변했다. 하지만 모퉁이의 작은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목향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카페로 들어갔다. 벨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안은 따뜻했고 커피 냄새가 짙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젊은 여자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도현은 그녀를 봤다. 27쯤 되어 보였다. 단발머리에 수수한 인상. 화장기 없는 얼굴에 미소가 자연스러웠다. 그녀의 손을 봤다. 거칠었다. 나무를 다룬 흔적이 있었다. 저기, 주문하시겠어요? 도현은 정신을 차렸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렇게 해주시오. 여자는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다. 도현은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습관처럼, 그림을 그릴 때처럼. 손놀림이 정확했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오래 연습한 목수처럼. 여기요. 커피를 건네는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도현은 커피를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다. 한 모금 마셨다. 쓴맛 뒤에 은은한 단맛이 올라왔다. 좋은 커피였다. 그는 여자를 계속 봤다. 이 여자가 지우의 여자인가? 이 여자가 아들을 울린 장본인인가? 하지만 그녀에게선 계산이 보이지 않았다. 동정도 야심도 교활함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러운 친절만이 있었다. 도현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하러 가는데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렸다. 동전 몇 개가 바닥에 굴러갔다. 아, 제가 주워드릴게요. 여자가 카운터에서 나와 동전을 주었다. 도현은 그녀를 내려다봤다. 짜증 대신 미소가 있었다. 불평 대신 배려가 있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진 않으셨죠? 괜찮소. 도현은 계산을 마치고 카페를 나왔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가슴속은 묘하게 따뜻했다. 아니, 불편했다. 혼란스러웠다. 그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작업실 문을 열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스케치가 눈에 들어왔다. 30년 전 그가 가난했을 때 그린 자화상. 26살의 도현은 눈빛이 달랐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 세상을 믿는 눈빛. 사람을 믿는 눈빛. 도현은 스케치를 떼어내 구겨버리려다 멈췄다. 손이 떨렸다. 왜일까? 이 젊은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명성을 얻으면서, 돈을 벌면서, 아내에게 배신당하면서, 아니, 어쩌면, 사람을 믿는 걸 포기하면서. 도현은 스케치를 다시 벽에 걸었다. 그리고 새 캔버스를 꺼냈다. 하얀 캔버스가 그를 마주봤다. 오늘은 아무것도 그리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습관처럼 팔레트에 물감을 짜냈다. 먼저 흰색, 그 다음 검은색, 그리고 망설이다 빨간색을 조금. 피처럼 붉은 빨강. 생명의 색. 고통의 색. 그는 붓을 들었다가 놓았다. 다시 들었다가 놓았다. 무엇을 그려야 할까? 무엇을 그릴 수 있을까? 요즘 그의 그림은 전부 주문 작업이었다. 갤러리가 원하는 그림, 컬렉터가 원하는 그림. 한도현다운 그림. 하지만 정작 한도현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알 수 없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작업실에 어둠이 내렸다. 도현은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하얀 캔버스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마치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당신은 무엇을 그리고 싶은가?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당신은 진짜 누구인가?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어둠 속에 앉아 텅 빈 캔버스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서연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눈을 떴다. 알람이 필요 없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이어진 습관이었다. 아버지는 새벽 5시면 작업장으로 나갔다. 나무를 깎는 소리가 서연의 자명종이었다. 서연은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토스트 한 잔과 우유 한 잔. 아버지가 만들어준 작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하늘이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남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시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시간이었다. 이 시간은 하루가 망설이는 시간이야. 밤이 될까? 낮이 될까? 사람도 그래. 매일 아침 선택하는 거지. 어제의 나로 살까? 오늘의 나로 살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작업장으로 나가곤 했다.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특히 힘든 날에. 6시 정각, 서연은 카페 문을 열었다. 목향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었다. 나무 향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이 카페의 나무 간판이었다. 작업장 사고가 나기 이틀 전이었다. 서연이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작업장으로 들어가더니 사흘 밤을 꼬박 세워 간판을 깎았다. 간판에는 나무결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아버지는 나무를 칠하지 않았다. 나무는 그대로가 아름답다고 했다. 서연은 매일 아침 그 간판을 올려다봤다.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아버지가 말을 꺼는 것 같았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아버지가 만든 테이블과 의자들이 따뜻한 빛을 받았다. 각각의 나무결이 달랐다. 아버지는 같은 디자인을 2번 만들지 않았다. 나무마다 성격이 달라. 그걸 존중해줘야지. 서연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예열하고 원두를 갈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브라질산 원두. 쓴맛이 강하지만 뒷맛이 부드러웠다. 아버지는 새벽 작업을 마치고 오면 서연이 내린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너는 손이 좋아. 나무를 다루든 커피를 다루든 재료를 존중할 줄 아는 손이야. 서연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자신은 아버지처럼 특별한 재능이 없었다. 그저 배운 대로 정해진 대로 할 뿐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상하게도 손님들이 커피 맛이 좋다고 했다. 서연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7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출근길 직장인, 아침 산책 나온 노인, 시험 공부하는 학생. 서연은 그들의 얼굴과 주문을 기억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누가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지, 누가 좋은 일이 있었는지. 표정과 걸음걸이와 목소리로 알 수 있었다. 사람도 나무 같아. 뿌리를 보면 알아. 겉은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는 거짓말 안 해. 아버지의 말이었다. 서연은 손님들을 대할 때 그 말을 떠올렸다.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를 보려고 노력했다. 정장을 입었어도 불안한 눈빛, 웃고 있어도 슬픈 목소리, 바쁜 척해도 외로운 걸음걸이. 서연은 그런 것들을 봤다. 9시쯤 어제 그 노인이 다시 왔다. 낡은 외투를 입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몇몇 손님들이 자리를 옮겼다. 서연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어제 그 자리 괜찮으세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물을 가져다 주고 메뉴판을 건넸다. 천천히 보세요. 추천해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따뜻한 걸로. 목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했다. 서연은 커피를 내리면서 노인을 힐끔 봤다. 손이 떨렸지만 어제보다는 덜했다. 커피를 받는 자세가 조심스러웠다. 뭔가 귀한 것을 다루듯이. 서연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다. 어제 커피 어떠셨어요?
좋았어. 오늘도 기대하고 있어. 그의 눈빛이 잠깐 부드러워졌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커피를 내리고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설거지를 했다. 중간중간 노인을 봤다. 그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봤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깊은 생각. 10시가 넘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점심 전 브런치를 먹으러 온 사람들, 미팅을 하러 온 사람들. 카페가 붐볐다. 서연은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음식을 서빙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젊은 여자 손님이 카운터로 다가왔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짙은 화장을 한 여자였다. 그녀는 작게 하지만 서연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좀 불편한데요. 냄새도 나고. 서연의 손이 멈췄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던 중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자를 봤다. 죄송하지만 저희 카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래도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이 그런 것도 신경 써야죠.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뿌리를 보라. 이 여자의 뿌리는 무엇일까? 서연은 여자의 눈을 똑바로 봤다. 거기엔 우월감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눈빛. 불편하시면 다른 자리로 옮겨드릴게요. 아니면 다른 카페를 추천해드릴 수도 있고요.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예요? 손님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카페는 모든 손님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다른 손님을 불편하게 하는 건 저 노인이잖아요. 아니요. 지금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주변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여자는 헛웃음을 치며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서연은 깊게 숨을 쉬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었다.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저 노인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사고가 나기 전 마지막 한 달 아버지는 많이 아팠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작업장에 나가 나무를 깎았다. 서연의 간판을 만들었다. 마지막 날 아버지는 작업장에서 쓰러졌다. 기계에 팔이 끼었다.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 서연이 발견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다. 장례식에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생 몫으로 살았고 돈도 명성도 없었다. 하지만 온 사람들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아버지가 만든 가구를 쓰는 사람들,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운 젊은 목수들, 아버지와 새벽 막걸리를 마시던 친구들. 그들은 울었다. 진짜로 슬퍼했다. 서연은 그때 깨달았다. 사람의 가치는 명성이나 돈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따뜻함을 남겼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서연은 노인에게 다가갔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드렸네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고맙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아니에요. 서연이 웃었다.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커피 어떠세요? 입맛에 맞으세요? 완벽하오. 감사합니다. 원두는 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걸로 쓰고 있어요. 브라질산이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6년 전에.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었다. 다만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뿐이었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목수셨나, 복은. 서연은 놀라 노인을 봤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 테이블들이요. 노인이 손으로 테이블을 쓸었다. 보통 솜씨가 아니요. 나무의 성질을 이해하는 사람의 손길이지. 그리고
그는 서연의 손을 봤다. 당신 손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 물감인지 나무인지는 몰라도 뭔가 오래 만진 사람의 손이요.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거칠었다. 아버지처럼은 아니지만 커피를 만들고 청소를 하고 나무를 닦으며 생긴 흔적들이 있었다. 제 아버지는 손을 보면 사람을 안다고 했어요. 손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현명하신 분이셨군. 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나도 예전엔 그림을 그렸소. 그림이요? 오래전 일이오. 지금은 그만뒀지만 서연은 자리를 권했다. 시간 괜찮으시면 앉아서 얘기하셔도 돼요. 잠깐 손님이 줄었네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자신의 커피를 한 잔 내려앉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녀는 손님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친절했지만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노인은 달랐다. 왜인지 모를 편안함이 있었다. 왜 그만두셨어요? 사람들이 진짜 그림을 보지 않더군. 이름을 보고 가격을 보고 투자 가치를 보지.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어르신은 왜 그만두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봐도 어르신은 보셨잖아요. 노인의 손이 떨렸다.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다. 서연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죄송해요. 제가 주제 넘게. 아니요. 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좋은 질문이요. 너무 좋아서 대답하기 어려울 뿐이지. 그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나도 언젠가부터 내 그림을 믿지 못하게 됐어.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건지,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복사하는 건지, 언젠가부터 캔버스 앞에 서면 두려워지더군. 이게 진짜 내 그림일까? 가짜일까? 서연은 조용히 들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전 그림 잘 모르지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손 보면 아직 못 놓으신 것 같던데요. 손에 익은 건 쉽게 안 떠나요. 제 손도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년이 됐지만 여전히 나무 만지는 걸 좋아해요. 테이블 닦을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요. 노인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여전히 이 손은 붓을 기억하고 있었다. 물감의 감촉을, 캔버스의 저항을, 완성된 그림의 무게를. 손은 기억하는군. 네. 몸이 기억해요. 마음이 잊어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카페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렸다. 비가 오네요. 서연이 말했다. 우산 있으세요? 없소. 잠깐만요. 서연은 카운터로 가서 낡은 우산 하나를 가져왔다. 이거 쓰세요. 다음에 오실 때 돌려주시면 돼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쓰셨으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노인은 우산을 받았다. 묵직했다. 오래된 나무 손잡이가 손에 익었다. 고맙소. 천천히 가세요. 길 조심하시고요. 노인은 카페를 나섰다. 비가 제법 내렸다. 그는 우산을 펼쳤다. 낡았지만 튼튼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가슴속이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사흘 후, 한도연은 다시 카페를 찾았다. 이번에는 더욱 초라한 차림이었다. 찢어진 장갑을 끼고 얼룩진 외투를 걸쳤다. 머리도 일부러 빗지 않았다. 운전사에게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라고 했다. 혹시라도 누가 알아볼까봐. 이건 마지막 시험이었다. 도현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에 이 여자의 한계를 확인하면 아들에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다고. 진심에도 끝이 있다고. 하지만 카페 문을 열며 손이 떨렸다. 왜일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카페는 붐볐다. 오후 2시 점심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온 시간이었다. 서연은 주문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알바생이 아픈지 오늘은 혼자였다. 도현은 카운터 앞에 섰다. 뒤에 5명이 줄을 서 있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도현을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미소는 진짜였다. 어서 오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도현은 일부러 우물쭈물했다. 아메리카노 주시오. 아니, 라떼요. 아니, 뒤에 줄 선 남자가 혀를 찼다. 아저씨, 좀 빨리 정하세요. 시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서연이 재빨리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어르신, 지난번처럼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아니요. 도현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내가 고를 거요. 라떼. 아니, 카푸치노.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천천히 정하세요. 괜찮아요. 아메리카노요. 알겠습니다. 따뜻한 걸로 드릴게요. 서연은 신속하게 커피를 만들었다. 다음 손님들도 받았다. 도현은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카운터로 갔다. 이번에도 줄이 길었다. 너무 쓰오. 바꿔주시오. 서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을 봤다. 불편한 표정들이었다. 뒤에 선 여자가 작게 투덜거렸다. 진짜, 뭐 하는 거야? 서연은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밝게 웃었다. 알겠어요. 라떼로 바꿔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라떼를 만들어 도현에게 건넸다. 도현은 자리로 돌아가 한 모금 마셨다. 달았다. 너무 달았다. 하지만 그는 계획대로 다시 일어났다. 3번째로 카운터에 섰을 때 서연의 표정이 변했다. 미소가 사라졌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역시 아메리카노가 나았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카운터에서 나왔다. 손님들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도현에게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밖에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현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다.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다. 짜증을 낼 거라고.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밖은 추웠다. 11월의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서연은 팔짱을 끼고 도현을 봤다. 화났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걱정돼서요. 도현은 할 말을 잃었다. 이건 시나리오에 없던 대사였다. 서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르신, 요즘 많이 힘드시죠? 무슨 소리요? 제가 눈치 없어 보여도 사람이 왜 그러는지는 조금 알아요. 서연의 눈빛이 슬펐다. 동정이 아니었다. 공감이었다. 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달 동안 그러셨거든요. 자꾸 트집을 잡고 화를 내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고 저는 그때 이해 못했어요. 왜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시는지 짜증도 났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중에 알았어요. 무서우셨던 거예요. 혼자 남겨지는 게, 아니, 자신이 사라지는 게. 그래서 계속 확인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누군가가 자기를 봐준다는 걸. 도현의 가슴이 무너졌다. 이 여자는 자신을 시험받는 대상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그것이 더 비참했다. 자신은 이 순수한 여자를 시험하려 했고 그녀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사람들은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어르신처럼 강한 척하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외로운 것 같아요. 혼자 견디는 게 익숙해서 도움 청하는 법을 잊어버리신 거죠? 누군가한테 약한 모습 보이면 배신당할까봐 두려운 거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몰라요. 어르신 인생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표정은 알아요. 눈빛은 알아요. 어르신 눈에 두려움이 있어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요. 도연은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목이 메었다. 언제부터 자신은 이렇게 투명해졌을까? 언제부터 낯선 바리스타가 자신의 내면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까? 난 괜찮아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커피 몇 번 바꾸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것보다 어르신이 여기 와주시는 게 더 좋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왜 그렇게 생각하오? 어르신 손 봤어요. 며칠 사이에 더 떨리시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고요. 어르신 같은 분은 혼자 있으면 안 좋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도현은 고개를 돌렸다. 부끄러웠다. 이 순간이 너무 부끄러웠다.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있었을까? 자신은 이 여자를 시험한다며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다. 교활함을 찾으려 했다. 계산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건 순수한 걱정뿐이었다. 미안하오. 왜요?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주제 넘었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너무 잘 알고 있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서연이 몸을 떨었다. 도현은 자신의 외투를 벗으려다 멈췄다. 이미 충분히 초라한 차림이었다. 그리고 이것조차 거짓이었다. 자신은 명품 코트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운전사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 추위 속에서 일하는 이 여자보다 훨씬 따뜻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들어가십시오. 춥소. 어르신도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두 사람은 카페로 돌아갔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로 갔다.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손님들에게 사과하고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다. 능숙한 손놀림. 지치지 않는 미소.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정성껏 대하는 태도. 서연은 잠깐의 틈을 내어 도현에게 다가왔다. 아메리카노 새로 내려드릴게요. 이번엔 제대로. 괜찮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그녀는 카운터로 가서 정성껏 커피를 내렸다. 원두를 갈고 물 온도를 확인하고 추출 시간을 재며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만드는 것처럼 커피를 가져온 서연이 말했다.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손으로 하는 일은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마음이 없으면 그냥 작업이지만 마음을 담으면 작품이 된다고요. 현명하신 분이로군. 네. 근데 저는 오래 이해 못했어요. 그냥 커피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작은 것에 마음을 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도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온도만 따뜻한 게 아니라 무게가 달랐다. 이 커피에는 정말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맛있어. 정말요?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다행이다. 걱정했어요. 왜? 어르신 기분 상하게 해드렸나 봐서요. 아니요. 도현이 천천히 말했다. 상한 건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었소. 당신이 옳았소. 난 혼자 있는 게 무서웠소.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지. 서연은 조용히 앉았다. 무서운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동안 매일 밤 무서웠어요. 혼자 남겨진 게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겨냈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사는 법을 배웠죠? 두려움이랑 외로움이랑 슬픔이랑 없앨 순 없으니까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도현은 그녀의 눈을 봤다. 거기엔 평화가 있었다. 행복이 아니라 평화.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는 평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냥 목수의 딸이에요. 카페 하나 겨우 운영하는. 아니요.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특별하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서연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제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나무를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뿌리를 보라고. 뿌리가 튼튼하면 겉은 중요하지 않다고. 뿌리. 도현은 그 단어를 되씹었다. 자신의 뿌리는 무엇이었을까? 언제부터 뿌리를 잃어버렸을까? 명성을 얻으면서, 돈을 벌면서, 아내에게 배신당하면서, 아니면 스스로 사람을 믿기를 포기하면서. 어르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림 다시 그리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런 걸 묻소? 어르신 손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까 커피잔 만지실 때 봤어요. 뭔가를 그리는 것처럼 손가락이 움직이시더라고요. 도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여전히 이 손은 살아있었다. 붓을 기억하고 물감을 기억하고 캔버스를 기억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소. 아무거나요. 그리고 싶은 거. 그게 없소. 그럼 두려운 것부터 그리세요. 도현은 그녀를 빤히 봤다. 서연은 진지했다.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나무가 두려워하는 목수는 좋은 작품을 못 만든다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나무한테 솔직해야 한다고. 그럼 나무도 솔직하게 대답해준다고요. 그게 그림에도 통할까?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하지 않나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열정이 아니라 호기심. 진짜 자신의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림을. 자신이 감추고 싶은 그림을. 그날 저녁 도현은 작업실로 돌아가 캔버스 앞에 섰다.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붓을 들었다. 먼저 검은색, 어둠, 두려움. 그 다음 빨간색, 분노, 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색, 한 줄기 빛. 그는 그리기 시작했다. 무엇을 그리는지도 모른 채. 그저 손이 가는 대로. 일주일이 지났다. 도현은 매일 카페를 찾았다. 더 이상 초라한 차림은 하지 않았다. 깨끗한 코트를 입고 머리를 빗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갔다. 서연은 그 변화를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미소가 조금 더 밝아졌다. 도현은 커피를 마시며 스케치북을 펼쳤다. 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그렸다. 커피를 내리는 손, 손님에게 미소 짓는 얼굴,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긴 옆모습.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는 게 즐거웠다. 누가 사줄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렸다. 그림 그리세요? 어느 날 서연이 다가와 물었다. 아, 응. 오랜만에. 보여주실 수 있어요?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스케치북을 보여줬다. 서연의 얼굴이 스케치북 가득 그려져 있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림들을 넘겨봤다. 저예요? 그렇소. 마음에 안 드시오? 아니요. 너무
예뻐요. 제가 이렇게 예쁘게 나온 적이 없는데, 거짓말 말구려요. 이건 있는 그대로를 그린 것뿐이요. 서연의 볼이 붉어졌다. 그녀는 한참 그림을 보다가 한 장을 가리켰다. 이 그림 좋아요. 제 눈빛이 슬퍼 보여요. 제가 슬플 때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 눈을 봤으니까. 도현은 그날의 그림을 기억했다. 비 오는 날, 손님이 없는 오후, 서연은 창밖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 표정에는 그리움이 있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표정.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런 표정을 짓는지. 사람은 자기 얼굴을 모르오. 거울에 비친 건 얼굴이지 표정이 아니니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이름이 뭐예요? 저는 계속 어르신이라고 부르는데,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자신의 이름을 알면 서연은 변할까? 다른 사람들처럼 한도현이라는 이름을 먼저 보게 될까? 한도연이요. 한도연. 서연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좋은 이름이네요. 돌을 닦는 현명함이요. 그렇게 지어주셨다는데 전혀 닮지 못했소. 아니에요. 어르신 현명하세요. 아니면 여기까지 못 오셨을 거예요. 서연은 웃으며 카운터로 돌아갔다. 도현은 안도했다. 그녀는 한도현이라는 이름을 몰랐다. 미술에 관심이 없는 평범한 사람. 그게 도현에게는 축복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지우가 도현의 작업실을 찾았다.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작업실 문을 열자 물감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오랜만에 맡는 냄새였다. 아버지, 그림 그리세요? 도현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보다시피 지우는 캠퍼스를 봤다. 숨이 멎었다. 캠퍼스에는 여자가 그려져 있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여자. 서연이었다. 서연이잖아요. 아 그렇다. 왜 서연을 그리세요? 그리고 싶어서. 지우는 그림을 자세히 봤다. 아버지의 그림이 변했다. 오랫동안 아버지는 같은 스타일의 그림만 그렸다. 어둡고 무겁고 절제된. 하지만 이 그림은 달랐다. 밝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좋은 그림이에요. 고맙다. 아버지, 서연이 만나셨어요? 도현은 붓을 내려놓고 아들을 봤다. 일주일째 만나고 있다. 지우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내가 옳았다. 도현이 천천히 말했다. 그 여자는 특별해. 내가 틀렸어.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는 걸 처음 들었다. 적어도 어머니가 떠난 후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현은 지난 일주일을 이야기했다. 초라한 차림으로 카페를 찾은 것, 서연을 시험하려 한 것,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시험받은 것. 지우는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요? 서연은 진짜야. 계산이 없어. 명성이나 돈에 관심이 없어. 사람을 봐. 진짜 사람을. 그럼 이제 결혼 허락하시는 거예요?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뭔데요? 서연은 나를 몰라. 한도현이라는 이름을 말했지만 내가 누군지는 몰라. 그냥 그림 그리다 그만둔 늙은이로만 알고 있어. 그게 왜 문제예요? 진실을 알면 변할 수 있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서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알잖아요. 알아. 하지만 아버지가 무서운 거죠. 배신당할까봐.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여전히 두려웠다. 서연이 진실을 알고 실망하거나 달라지거나 떠날까봐. 아버지, 다음 주에 제 개인전이 있어요. 꼭 오셔야 해요. 알고 있다.
서연도 초대했어요. 도현의 심장이 뛰었다. 뭐라고? 서연한테도 초대장 보냈어요. 가족이 될 사람인데 당연하잖아요. 지우, 서연이 그날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제가 확신하는데 서연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서연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자신과 지우 곁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다. 도현은 매일 카페를 찾았다. 서연과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아버지 이야기, 카페를 시작한 이유, 좋아하는 음악, 비 오는 날의 기분.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도현에게는 보물 같았다. 서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이야기, 장례식에서 울지 못했던 이유, 가끔 밤에 깨면 혼자라는 게 두려운 것. 두 사람은 외로움을 나눴다. 상처를 나눴다. 그리고 조금씩 치유했다. 개인전 전날 밤, 도현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마무리했다. 서연의 초상화. 그는 이 그림을 전시회에 내놓기로 결심했다. 제목은 뿌리.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여자. 도현 자신을 구원한 여자. 개인전 날이 밝았다. 갤러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미술계 인사들, 컬렉터들, 기자들. 지우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젊고 신선한 작품들이었다. 하지만 갤러리 한쪽에는 특별한 코너가 있었다. 특별 전시 한도현. 도현의 새 작품이 단 한 점 걸려 있었다. 서연의 초상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한도현 화백이 새 작품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게 몇 년 만이야? 새로운 작품이. 오후 2시 서연이 갤러리에 도착했다. 그녀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지우가 반갑게 맞았다. 서연 씨, 오셨어요. 축하해요. 지우 씨. 드디어 개인전이네요. 고마워요. 이리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우는 서연을 특별 전시 코너로 데려갔다. 서연은 그림을 보고 얼어붙었다. 캠퍼스 속에 자신이 있었다. 커피를 내리는 자신. 미소 짓는 자신. 그림 아래 작은 명패가 있었다. 뿌리 마이너스 한도현. 서연은 천천히 돌아봤다. 갤러리 곳곳에 한도현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벽에 걸린 대형 현수막. 한도현 화백의 아들, 한지우 개인전. 안내 책자. 한국 미술계의 거장 한도현과 그의 아들. 서연의 손이 떨렸다. 한도현. 그 카페에 오던 노인. 커피를 바꿔달라던 사람. 우산을 빌려간 사람. 그가 한도현이었다.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장 화가. 그림 한 점에 억 단위가 오가는 사람. 놀라셨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도현이 서 있었다. 깨끗한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넘긴 모습. 카페에서 보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거장의 풍모가 느껴졌다. 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하오. 처음엔 시험하려 했소. 당신이 진심인지 알고 싶었소. 시험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배신감이었다. 자신은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는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럼 저는 그냥 시험 대상이었던 거예요? 지우 씨 여자친구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처음엔 그랬소. 하지만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뭐예요? 나중엔 진심이 됐다고요. 그게 변명이 돼요? 도현은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의 눈빛이 아팠다. 실망과 분노와 슬픔이 섞인 눈빛. 저는 어르신을 진짜로 걱정했어요. 혼자 계신 것 같아서, 외로워 보여서. 그런데 그게 다 연기였어요? 저를 시험하려고?
아니요. 내가 외로운 건 진짜였소. 당신에게 받은 위로도 진짜였소. 하지만 거짓말하셨잖아요. 제가 뭘 믿어야 해요? 서연은 돌아서서 갤러리를 나가려 했다. 도현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기다리시오. 설명할 기회를. 놓으세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전 실망했어요. 어르신이 아니라 저 자신한테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몰랐네요. 제 아버지가 보면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녀는 도현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다. 도현은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한 사람을. 지우가 다가왔다. 아버지, 내가 틀렸다. 도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또, 갤러리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걸었다. 카페로, 아버지의 간판이 있는 곳으로. 서연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온몸이 젖어 있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만든 의자에 앉았다. 나무의 감촉이 차갑고 단단했다. 아버지,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저 바보예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저를 시험했어요. 진심인지 확인하려고. 그런데 전 진짜로 믿었어요. 그 사람이 외롭고 힘들다고. 그게 다 연기였던 거예요. 빗소리만 대답했다. 서연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못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로 표현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랬다. 1시간쯤 지났을까? 카페 문이 열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누가 들어오든 상관없었다. 서연. 지우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혼자 있고 싶어요. 알아요. 하지만 들어줘야 할 말이 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아버지 일은 미안해요. 정말로. 지우 씨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도 맞아요. 아버지한테 서연 씨 얘기를 먼저 했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면서도 말했어요. 아버지가 의심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서연이 처음으로 지우를 봤다. 왜 그랬어요? 아버지를 구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우는 깊게 숨을 쉬었다. 아버지는 25년 동안 아무도 믿지 않고 살았어요. 제 어머니가 떠난 후로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유명해지자 변했어요. 화가의 아내가 아니라 유명 화가의 아내가 되고 싶어 했죠. 결국 더 유명한 화가와 떠났어요. 서연은 조용히 들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특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요. 다들 한도연이라는 이름을 보지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벽을 쌓았죠. 두껍고 높은 벽을. 그래서 저를 시험한 거예요? 네. 하지만 서연 씨, 아버지는 시험하면서 변했어요. 처음엔 정말 의심했어요. 하지만 서연 씨를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걸 봤어요. 어떻게요? 아버지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3년 만에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요. 그릴 이유를 잃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서연 씨를 만나고 나서 변했어요. 매일 작업실에 들어가셨어요. 서연 씨를 그렸어요. 서연은 갤러리의 그림을 떠올렸다. 뿌리. 자신의 얼굴. 아버지는 서연 씨한테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진심을요. 자신이 평생 찾던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서연 씨가 떠날까봐. 하지만 거짓말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건 변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외로움은 진짜였어요. 서연 씨한테 받은 위로도 진짜였어요. 처음으로 한도연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대접받았으니까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서연 씨가 화난 건 당연해요. 배신감을 느낀 것도요.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는 서연 씨를 시험하려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는지,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서연 씨예요. 지우는 일어섰다. 아버지는 지금 작업실에 계세요. 문도 잠그고 아무한테도 안 나오세요. 하지만 매일 카페 앞을 지나가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보기만 하시더라고요. 왜 안 들어오세요? 용기가 없으시대요. 서연 씨한테 거절당할 용기가. 지우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섰다. 서연 씨,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실수하고 상처 주고 잘못을 저질러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바로잡으려 하는가. 아버지는 지금 그걸 배우고 있어요. 서연 씨 덕분에요. 지우가 나간 후 서연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창밖의 비는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만든 테이블을 쓰다듬었다. 나무의 결이 손끝에 느껴졌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뿌리를 보라. 서연은 눈을 감았다. 한도연의 뿌리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배신당한 사람이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으려 했다. 그림을 그렸다. 카페를 찾았다. 마음을 열었다. 그것이 그의 뿌리였다. 상처 속에서도 자라나는 뿌리. 사흘 후 서연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한도연의 집 주소를 지우한테서 받았다. 큰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무거운 대문.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십니까?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한도연 선생님 계신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대문이 열렸다. 서연은 정원을 지나 본관으로 갔다. 집사가 그녀를 작업실로 안내했다. 문 앞에서 서연은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서연은 문을 열었다. 작업실은 넓고 밝았다. 하지만 캠퍼스들은 모두 뒤집어져 있었다. 한도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다. 등이 굽어 있었다. 일주일 사이에 더 늙어 보였다. 서연이요.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네, 왜 왔소? 할 말이 있어서요. 나한테 할 말이 남았소. 네, 많이요. 도현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수염도 깎지 않아 지저분했다. 앉으시오. 서연은 의자에 앉았다. 도현도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먼저 사과하겠소. 도현이 입을 열었다. 시험한 것, 거짓말한 것, 당신을 속인 것, 다 내 잘못이오. 변명하지 않겠소. 그 사과는 받을게요. 고맙소.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서연은 도현을 똑바로 봤다. 어르신이 저를 시험한 건 이해해요. 아들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배신당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고요. 그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죠. 그래도 들어보세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전 처음엔 정말 화났어요. 배신당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생각해봤어요. 제 아버지 말씀을요. 뿌리를 보라고 하셨단 말이요. 뿌리. 어르신 뿌리는 뭐예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어르신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르신 뿌리예요. 도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당신을 속였소.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나중엔 아니었잖아요. 나중엔 진심이었어요. 그림이 증명해요. 서연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개인전에서 찍은 뿌리 그림의 사진이었다. 이 그림 속의 저는 진짜예요. 어르신이 본 진짜 저예요. 이걸 그리실 때 거짓말하셨어요? 아니요. 이건 내 진심이었소. 그럼 됐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그는 울고 있었다. 60년을 살면서 남 앞에서 운 적이 없는 사람이 울고 있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서연은 일어나 도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어떻게 날 용서할 수 있어? 용서가 아니에요. 이해해요. 전 어르신을 이해해요. 외롭고 두렵고 상처받은 사람.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사람. 도현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당신은 천사요. 아니에요. 전 그냥 목수의 딸이에요.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작업실에 주황빛이 가득 찼다. 어르신, 아, 응. 그림 보여주세요. 뒤집어 놓은 그림들요. 도현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캔버스들을 하나씩 돌렸다. 모두 서연의 그림이었다. 웃는 모습, 슬픈 모습, 생각하는 모습, 커피 내리는 모습. 수십 장의 서연. 이 그림들은 팔지 않을 거요. 도현이 말했다. 평생 내 곁에 둘 거요. 내가 받은 선물이니까. 선물이요? 당신이 내게 준 선물. 다시 믿는 법. 다시 그리는 법. 다시 사는 법. 서연은 그림들을 천천히 봤다. 각각의 그림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조심스럽지만 진심인 사랑. 어르신, 카페 오실 거예요? 가도 되겠소. 당연하죠. 어르신 자리가 있어요. 창가 구석 자리요. 도현은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럼 내일 가겠소.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하오. 따뜻한 걸로 드릴게요. 에필로그 마이너스 목향의 사계. 1년 후. 카페 목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조금 변했다. 벽 한쪽에 작은 갤러리 공간이 생겼다. 한도연의 작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판매용이 아니었다. 그냥 나누고 싶어서 걸어둔 그림들이었다. 한도연은 매일 오후 2시에 카페를 찾았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림을 그렸다. 손님들을 그렸다. 거리를 그렸다. 창밖에 나무를 그렸다. 아무도 그가 한도연인지 몰랐다. 그냥 그림 그리는 노인일 뿐이었다. 그게 도연에게는 가장 큰 자유였다. 지우와 서연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카페에서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다. 도현은 축사를 했다. 내 아들은 나보다 현명하오. 진짜 보물을 알아봤으니까. 며느리는 나보다 용감하오. 상처받은 늙은이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두 사람한테서 나는 배우고 있소. 사랑하는 법을.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도현은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눈물을 흘렸다. 서연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도현은 그 호칭이 좋았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줬다. 명성이나 지위가 아니라 관계로. 카페는 점점 유명해졌다. 하지만 서연은 확장하지 않았다. 작은 게 좋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지우는 카페 옆 공간에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다. 아버지처럼 주문받는 그림이 아니라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다. 어느 가을날 도현은 카페에 새 그림을 걸었다. 제목은 가족.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는 그림이었다. 지우, 서연,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림 속 세 사람은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으로. 이 그림은 팔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절대 안 팔지.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림이니까. 왜요?
진심을 그렸으니까. 서연은 도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행복. 그 단어를 마지막으로 입에 올린 게 언제였을까? 25년 전, 30년 전, 그는 대답했다. 아, 응. 행복하다. 저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창밖을 봤다. 낙엽이 지고 있었다. 나무는 잎을 떨구었지만 여전히 서 있었다. 뿌리가 튼튼했으니까. 다음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돋을 것이었다. 나무는 알고 있었다. 겨울은 끝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다. 서연은 일어나 미소로 맞았다. 어서 오세요. 도현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다. 서연을, 손님을, 커피를, 햇살을, 낙엽을. 평범한 순간들을. 하지만 그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그림 그리는 노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뿌리를 찾았으니까. 진심을 찾았으니까. 집을 찾았으니까. 그리고 그 집의 이름은 목향이었다. 나무 향기가 나는 곳. 진심이 숨쉬는 곳. 가족이 있는 곳.